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림픽 특집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뉴스는 무기징역 선고 하루 만에 광장을 향해 선동에 나선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소식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국민께 깊게 사과드린다는 문장이 담겼는데 그뿐이었습니다. 판결의 맥락을 왜곡했습니다.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내란은 음해고 싸움은 끝이 아니며 뭉치자고 썼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윤 어게인의 결집을 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김필중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배포한 입장문입니다. 1090자의 입장문은 비상계엄의 정당화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내란몰이는 음해라는 겁니다. 전날 지기현 재판부가 지난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결한 데에 대해 하루 만에 음해라고 주장하며 불복한 겁니다. 또 사법부가 거짓과 선동의 정치 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판결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선 유리하게 해석하며 환영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어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계엄 실패에 대한 사과로 익히는 대목도 있습니다.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려 국민 여러분께 깊게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많은 군인과 경찰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라며 지지자들 향해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향후 재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하겠다고도 했는데 항소 포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라도 쇄신하라는 요구를 뿌리쳤습니다. 도리어 윤석열 피고인과 판박이 논리를 담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고 1심일 뿐이며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옹호했습니다. 판결문 곳곳에 허점이 있다면서도 판결문 속에서 유리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이게 다수 헌법학자의 주장이라는 사실과 다른 얘기까지 덧붙이며 국헌 문란 목적 내란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충분치 않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지기현 재판부의 유죄 선고가 법리적 판단보다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늘어놓은 겁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주장했는데 그러면서도 판결에서 유리한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문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라며 지지자들을 향해서 움츠러들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전윤을 통해 외연 확장을 꾀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빗발쳤던 상황. 하지만 장 대표가 선택한 건 윤석열 무죄를 믿는 강성 지지층이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런 방향 설정에 당내에서 거친 비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절연의 대상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윤과의 절연은 곧 분열이라며
애국 시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분열로 규정했습니다. 진정한 외연 확장의 대상은 거칠고 다른 주장을 하는 목소리라고 강조했는데 제도권 밖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싸우고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께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주십시오. 강성 우파 유튜버 이들이 여는 집회 참가자들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당이 할 일은 절윤이 아니라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기다려온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대한 단절 요구를 현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받아치는 모습은 스스로를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윤어게인이라고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당 대표가 장동혁인지 전한길인지 헷갈린다. 장 대표를 대표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한 박정화 의원을 필두로 장 대표에 대한 비토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절연의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의 이번 입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의 심판 대상이 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내란범 사면금지법 추진에 속도를 냅니다. 이어서 정일화 기자입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어게인 세력의 것과 꼭 닮았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함께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입장 발표는 제2의 내란이자 국민을 향한 공개 테러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이 위헌 심판 청구 대상 정당이 분명해지는 선택을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사면법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내란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특별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맞섰지만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입니다. 사면법으로 그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죄라든지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빠르게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가 윤어게인과 같은 노선을 걷겠다고 사실상 선포한 오늘 강성 우파 유튜버들의 스피커 볼륨은 더 높아졌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 계엄에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거친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과 장동혁 대표, 강성 유튜브가 삼위일체로 움직이는 양상입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유튜버 고성국 씨는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을 인정한 직위원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12월 3일 밤 어떠한 폭동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란일 수 없는 겁니다. 협박에 굴복한 사법부에 참으로 지질하고 못나고 이 천박한 모습.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죄가 없는데 결론 정해놓고 끼워 맞춘 최악의 판결이란 겁니다. 유튜버 성창경 씨는 국제사회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명백한 민주주의의 종말로 여겨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해지고 있는 일방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일부 극우 인사들은 트럼프가 구해줄 것이라고 했지만 근거도 실체도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을 윤어게인 프레임에 가둬 흔들어온 이들. 미친들 아닙니까? 네. 아니 병균 덩어리에 병균 덩어리.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 심판 선거를 만들어야 돼요. 장동혁 대표 한 번 더 믿어봐야 되겠네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이제 분명히 서쪽 윤석열과 절연하자는 놈들 사거리 쳐내야 돼요. 마지막 시험됩니다. 절윤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라내자고 하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기회를 준다는 식으로 또 압박을 가했습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장 대표가 자제를 요구하긴 했지만 이미 윤어게인과의 동행 의사를 밝힌 만큼 극우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네, 오늘 나온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의 입장문은 사실관계를 비트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팩트체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장동혁 대표까지 윤어게인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든 배경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취재하고 있는 유한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교묘하게 내용을 왜곡하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거라고 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일으킨 폭동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란이라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네, 사실상 윤어게인들이 광장에 다시 모여달라는 일종의 선동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어보면 결국 강성 지지층을 향해 본인을 위해 싸워달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읽힙니다. 정치 권력의 핍박이라면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 사실상의 선동으로 글을 마무리했죠.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한 직후부터 벌써 1년 넘게 이런 식의 메시지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 쪽으로 더 바짝 다가섰네요. 그렇습니다. 장 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하면서 애국 시민에게 함께 싸우자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성 유튜버를 비롯한 극렬 지지층에 던지는 메시지를 그대로 따르는 모습입니다. 장 대표의 입장 발표 전에 한 강성 유튜버가 던진 질문에 마치 대답하는 듯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윤어게인에 대해서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척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작 지금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장 대표 주변에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를 언급한 거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도 윤어게인과 음모론에 기댔다. 이런 비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는 장 대표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장 대표는 왜 이러는 겁니까? 네, 장 대표의 당내 입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의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표 선출에 기여했던 당내 강성 지지자들을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반대로 당내 반발도 거센 만큼 국민의힘 내부 분열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확인한 피고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을 뜯어보겠습니다. 분량이 방대합니다. 1234쪽에 달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은 국회의원 체포와 언론사 단전 단수, 선관위 서버 반출이 무산된 것을 줄줄이 열거하며 형을 낮춘 사유 중 하나로 계엄 실패를 들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와 이진관 재판부는 용기 있는 시민들이 계엄을 막아서 계엄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와는 사뭇 다른 판단인 건데 지기현 재판부의 이런 판결 덕분에 내란 우두머리는 가명을 받게 된 셈입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걸 감경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판결문에도 계엄군의 체포활동, 선관위 서버 반출, 언론사 단전 단수 등 계획이 실패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이렇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이진관 재판장 역시 내란이 짧은 시간 진행된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기현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계엄군에 맞선 시민과 소극적으로 지시에 따른 군, 경찰 덕분에 윤 전 대통령이 감형을 받은 셈입니다. 판결문엔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사실도 감경 사유로 적혔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는 23일 조은석 특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윤석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평가되는 대목이 더 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은 계엄 준비가 허술했다며 장기 독재의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한 시점이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이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녹취를 들어보면 이미 11월 24일에 계엄을 언급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기현 재판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상황 더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은 비상계엄을 장기 독재로 가는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반면 지기현 재판장은 비상계엄에 대한 준비가 허술했다는 이유를 들어 장기 독재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이 계엄 선포 불과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포고령 초안을 보고받은 날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이 11월 24일에도 계엄을 언급했다고 인정한 김 전 장관 증언과 어긋납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비상계엄밖에 없는데 이거 참 걱정이다. 이런 어떤 말씀을 24일 날 말씀하신 수위하고는 좀 사뭇 달랐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JTBC 등 언론사 단전 단수와 선관위 점거를 지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엄의 목적으론 국회 점령만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김 전 장관이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정하고 문건을 만들어 이상민 전 장관 등에게 전달한 것도 인정했는데 이 또한 준비가 허술했다는 판단과는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언론사와 선관위 등을 전방위로 무력화하려 했던 비상계엄을 국회 점령의 목적으로 단순화하고 계엄의 결심 시점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뭉치자는 윤석열 피고인, 힘을 합치자는 장동혁 대표, 그리고 강성 유튜버들까지 그들의 바람대로 윤 어게인이 광장에서 다시 커질지는 의문입니다. 어제 법원 앞에 100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선거 직후 아수라장이 됐지만 금세 다들 사라졌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입니다. 무대에 오르는 이 남성은 김현태 전 707 단장입니다. 한천의 사나이. 계엄 직후 부하들을 지켜달라며 울던 군인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옆에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오늘도 윤 어게인을 외칩니다.
지지자들은 내란 재판 선고 2시간 전부터 모여들었습니다. 계엄은 정당하다 주장하고 내내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 주문 내용에 따라 시시각각 표정이 바뀝니다. 피고인 윤석열 결국 무기징역, 바로 욕설이 터집니다. 무기징역을 준 것처럼 관련 내용 백인선 복도 전문 기자와 함께 또 군중은 이미 통제 불능입니다. 구심점을 잃은 시위대는 이제 각자 흩어져 분풀이 상대를 찾습니다. 판사 위치를 묻고 판사를 찾아가서 공격하겠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립니다. 현장에 더 밀착했습니다. 카메라가 보이자 공격이 시작됩니다. 공권력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 번 더 그만합시다. 아이고 가셔야지. 지하철 좀 올라가시면 지하철 나오잖아요. 이재명 무서워. 확성기를 들고 외칩니다. 문재인 개보다 못한 잡읍시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범죄를 지으십시오. 왜 그러는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경찰들이 잘못하고 있고. 피는 아니죠? 아이 그럼 뭐라고 쓰신 거예요? 123 계엄은 정당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이걸 말리기보다 선동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곳곳에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했어도 저것은 소설일 뿐. 혼돈 그 자체, 그나마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외치던 사람들은 하나둘 거리로 흩어지고 대북 송금 800만 달러 간첩죄 이재명. 서로 가는 분위기야. 지하철 타러 떠납니다. 범죄자 대통령 부끄럽다 국민이. 선고 1시간 뒤 법원 앞 거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 남은 손팻말 말고는 평소와 다를 게 없습니다. 선고가 날 때까지 외치고 욕하던 지지자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내란의 이유가 허망했던 만큼 이들의 신념도 어쩌면 허상이었을지 모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열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 코스피가 다시 파죽지세입니다. 5,800을 넘어섰고 이제 6,000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였다면 이젠 조선 방산 원전, 이른바 조방원이라는 지원군까지 생겼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2.31% 오른 5,80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장 직후 사상 처음으로 5,700선을 넘기더니 오후 들어 5,800선까지 두 고점을 연이어 돌파했습니다. 어제 처음 5,600선을 넘겼는데 연휴 뒤 이틀 연속 급등한 겁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우려와 인공지능 거품 우려 속에 하락 마감했지만 코스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대 규모급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주요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에 장중 한때 7% 가까이 오른 95만 5천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조방원으로 불리는 조선, 방산, 원전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청사진 공개,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주나 캐나다 이런 쪽에서의 군사비 지출 증가 발표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미이란 이슈가 불거지면서 방산 업종들이 또 큰 폭의 상승을 하는 등 테마 중심의 상승을 이끌었던 게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적이 더 좋아질 거란 기대감에 증권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증권가에서는 목표치를 높게는 7,900선까지도 올려잡았습니다. 기업이익의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 실적에 발맞춰 목표 지수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각에선 변동성이 커지면서 4,000대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긴 했지만 연이틀 급등세에 쑥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사유와 논란에 휩싸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결국 해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해임안을 제가했습니다. 그런데 김 관장 퇴임사에서 독립기념관이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김 관장의 비위 14건을 적발한 상태인데 그런 김 관장이 떠나며 무법천지를 말한 겁니다. 박호영 기자입니다. 김영석 전 독립기념관장은 역사관 논란으로 여러 차례 자질 시비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 지인들의 교회 예배 장소로 독립기념관을 내어주고 수장고 유물까지 보여준 사실까지 JT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특별감사에 착수해 독립기념관 사유화 정황과 특정 종교 편향 등 14건의 비위를 적발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김 관장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훈부는 이달 초 청문회를 연 뒤 해임안을 제청했고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임기를 절반 가까이 남겨놓고 해임된 김 전 관장은 퇴임사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독립기념관은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되었다며 자신이 부당한 이유로 해임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대응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립기념관 노조는 해임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박호연입니다. 오늘 법정에선 우리 사회가 조명하지 못했던 그림자가 하나 드러났습니다. 망상에 빠져 친구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조현병에 걸려 외톨이가 된 가해자의 곁을 유일하게 지켜준 20년지기 친구였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 살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 체계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을 저지른 뒤에야 처벌하는 게 국가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한탄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든 채 다른 남성을 뒤쫓습니다. 지난해 8월 조현병 환자 이모 씨가 20년지기 친구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조현병에 걸린 이 씨 곁을 지켜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조현병이 있어갖고 애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잘 안 만난다. 그래서 내가 걔를 케어해줘야 된다. 멀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걔 착한 애예요. 그래서 걔를 제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피해자가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소셜미디어 글도 이 씨의 치킨 가게 창업을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약을 먹으면 졸려서 치킨 가게 운영에 방해된다며 조현병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유일한 친구를 살해한 겁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어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음에도 처음부터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한 겁니다. 조현병 있는 애가 어떻게 미리 사시미 칼을 사나요? 칼을 들고 나왔는데 살해할 의도가 없다 그러는 게 말이 되나요?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온 가족이 다 파괴됐는데. 이번 재판을 진행한 법원과 검찰은 한 목소리로 조현병 살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 체계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전 통제는 인권 문제에 부딪혀 사실상 전무하고 범죄를 저지른 뒤 사회와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한탄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조현병 환자가 남을 해치지 않도록 그 가족들이 관리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현병 범죄를 막을 책임을 그 가족에게만 묻고 있는 겁니다. 가해자인 이 씨의 형은 피해자 가족을 위해 동생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달라, 모든 조현병 환자가 약을 끊었다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이런 심정으로 살고 있는데 63살 돼서 나오겠다 이거잖아요. JTBC 김희란입니다. 네, 이번엔 뉴스룸 단독 보도입니다. 약물 음료를 마시게 3명의 남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모텔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20대 여성인 피의자 김모 씨, 3건 중 1건은 경찰 출석이 연기된 사이 저지른 범행으로 확인됐습니다. 소환 날을 사흘 앞두고 경찰의 요청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때까지는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상태였는데 그 사이에 1명을 더 살해했던 겁니다. 김서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차 범행 당시 첫 번째 피해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을 2차례 조사한 뒤 김 씨에게 지난 2일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구했고 김 씨는 일주일이 출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2차 범행으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온 이후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사흘 앞두고 김 씨에게 출석을 늦추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출석이 미뤄진 사이 세 번째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당초 출석하기로 했던 9일 하루 전날 세 번째 피해 남성을 만났고 범행 당일엔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약물을 숙취 해소제라며 마시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앞선 사건들과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김 씨는 3차 범행 다음 날인 지난 10일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김서아입니다. 오늘 봄 기운이 제법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날이 풀릴 때 얼음이 깨지면서 강이나 호수에 빠지는 사고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얼음 위에 올라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꽁꽁 저수지 한가운데서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얼음이 깨지면서 낚시하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가 40분 만에 겨우 구조되는 모습입니다. 낚시 도구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랑 얼음이랑 해서 같이 잡고 버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3.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포근한 날씨에 보였습니다. 이렇게 얼음이 서서히 녹는 시기 안전사고 위험은 커집니다. 최근 5년 동안 2월과 3월 해빙기에만 순환사고 46건이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이나 저수지에서 얼음이 깨져 발생하는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실제 지난달 25일 충북 옥천군에선 60대 남성이 강을 건너다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지자체가 낚시꾼이 많이 찾는 호수 입구에 출입 금지 현수막을 걸고 중장비로 호수 가장자리 얼음도 깨보지만 이런 노력만으론 역부족입니다. 저 앞에 써붙인 거 못 보셨나? 어차피 물에 가가지고 자꾸하고요. 혼자 있을 땐 더 위험합니다. 여러 명이 있으면은 뭐 만약에 사고가 나서 누가 뭐 전화라도 해주는데 혼자 계시고 그러면 혹시 모르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무리해서 구조하는 대신 곧장 119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서로 짜고 올린 기업들이 검찰에 적발된 뒤 공정위도 밀가루 가격 담합을 정조준했습니다. 이른바 빵플레이션이 촉발된 배경엔 담합의 영향도 크다고 보는 건데 밀가루 값을 내리란 명령이 20년 만에 다시 나올지 주목됩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가루와 계란, 버터 등을 넣어 만든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냅니다. 1시간 동안 2차 발효를 마친 뒤 오븐에서 구워내면 먹음직스러운 모닝빵이 완성됩니다. 맛은 물론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정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5시간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제품 하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체들끼리 이렇게 단합을 해서 원가를 상승시킨다는 거는 상실감이 조금 많이 크게 들 것 같아요. 제본 업체들의 밀가루 담합 행위를 포착한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제재 절차 착수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합은 암적인 존재라고 공개 비판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들 7개 업체들은 지난해 10월까지 6년 동안 밀가루 납품 가격을 같이 올리고 물량 배분을 사전에 짬짬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88%에 이르는 이들의 담합으로 매출 5조 8천억 원이 영향받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장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인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며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 등을 최종 판단하는데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 원을 웃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담합 이전의 정상 가격으로 낮추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이 20년 만에 내려질지도 주목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교복값을 지적한 지 8일 만에 정부가 첫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교복값이 60만 원을 넘는 곳도 적지 않은데 지원 방식도 지역마다 제각각이라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정장 교복이 꼭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다음 달 중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둔 학부모 남지은 씨는 최근 중고 사이트에서 정장 교복을 구입했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가끔 행사 때마다 이렇게 입는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 안 입는 옷을 그냥 이 돈 주고 사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최소 2벌씩 필요한 체육복, 생활복 등 추가 구매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체육복을 1인당 저는 3벌씩을 샀거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되죠. 학원비에 뭐에 이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교 교복값은 평균 31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체육복 등을 제외한 동하복만 따져도 60만 원을 훌쩍 넘는 곳도 적지 않은데 학교별로 최대 10배 넘게 차이 나기도 합니다. 교복값은 11년 전부터 각 교육청이 매년 상한을 정해두면 학교가 그 범위 안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식으로 책정돼 왔습니다. 지자체는 그에 따라 현금이나 현물로 교복 구매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지역별 지원 규모가 제각각인 데다 많이 입지 않는 정장 교복만 지원하다 보니 학부모들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매일 아침 교복을 또 챙겨 입는 게 귀찮을 때도 있고 마이 같은 거는 되게 불편할 때가 있어서 대부분 체육복을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결국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하네요. 교복 가격들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정부는 8일 만에 첫 합동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나아가 정장 교복이 꼭 필요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교복 구매 제도, 업체 간 담합 행위 등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정치적 결단을 묻고 있는데 돌아온 답은 헌법 조항이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란 피고인의 무죄 추정,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향하는 곳은 분명합니다. 수사와 재판, 처벌이라는 형벌의 영역입니다. 정치는 형벌이 아닌 책임의 영역에 있습니다. 피고인의 유무죄가 아닌 자격의 유무를 묻는 것이 정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은 주요 범죄로 1심 집행유예만 받아도 공천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직 형이 1심 선고가 되지 않고 기소만 된 경우에도 부적격자로 포함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유죄 확정 전인데도 정치적 책임을 따로 묻는 건 정당은 법전이 아닌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무죄 추정은 정치적 평가와 책임을 봉쇄시키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는 정치적 질문을 법률 용어로 비껴갔습니다. 정치의 책임을 사법의 시간 뒤로 미뤘습니다. 무죄 추정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책임 회피의 언어로 소비하는 장면을 오늘 보았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뉴스룸 내일 안나경 앵커가 진행합니다. 밤 9시 10분에 시작합니다. 올림픽 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다음 주 월요일 뉴스룸은 원래대로 6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